금리를 상반기 중에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은 금리를 0.25나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월, 2월, 3월 중순까지는 가장 주식하기에는 약간 좀 풀어진 환경. 3,000포인트도 간다는 말이 강세론자 입장에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다 조사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재고는 많이 쌓여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속임수라는 거니까 속임수라는 정확한 의미는 우린 속는다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속는다. 네.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변곡점, 이제부터는 빠질 거야, 하락으로 돌아설 거야라고 알아챌 수 있을까? 그걸 알아채야 뭐 우리가 뭐 말씀하신 인버스가 됐든 네. 아니면 현금화를 해놓고 정말 밑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든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첫 번째 저는 속임수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금리를 12월 이제 이번 연도 13, 14죠. 그리고 6일 날 미국이 결선 투표,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인데 민주당이 지금 일단 50석이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이제 49석인데 조지아주가 재미난 게 여기가 원래 공화당 텃밭이잖아요. 수십 년간. 근데 한국 기업이 여기 다 있어요. 기아자동차 그렇죠. 있죠. 그 바로 아래 알래바마에 현대자동차 있는데 기아자동차는 여기 전기자동차 플랫폼 30만 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거. 애플이 초도 물량을 발주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30만 대거든요. 최소한 30만 대는 받아줘야 하는데 2025년도 완공이지만 내년도 하반기부터 물량이 나옵니다. 이미 GV70이라든가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 LG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SK 배터리 공장 다 있죠. 네. 그래서 조지아주 공장, 이 조지아주 지역이라는 곳이 미국에서 가장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우리나라 광주인데 국민의힘이 당선된 거예요. 대구인데 민주당이 한 명 국회의원 당선된 거.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판도가 바뀌는 거죠. 네. 처음으로 상원이 지금 우세하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오바마 때 10년간도 장악하지 못했고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 거의 20년 만에 컴백인데 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12월 6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13, 14가 이제 금리 인상 이번 연도 마지막인데 0.5냐 0.75냐죠. 내년도에는 저는 금리를 상반기 중에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은 금리를 0.25나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증시 환경은 정말 좋아지는 거거든요. 뭐 다들 이제 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긴축에 대한 걱정. 네, 맞습니다. 내년도 금리 인상은 만약에 12월 13일, 14일 날 금리를 0.5를 올리고 내년도에는 보류나 0.25를 올린다고 본다면 2023년도에는 FOMC 회의가 1월 30일하고 2월 1일 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사실 발표는 없죠. 2월 1일 날 발표하면 우리나라 한국 시간이 2월 2일 날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0.25를 올린다거나 안 올린다. 어차피 4.25니까 그렇죠. 0.5만 올려도. 근데 적정금리 수준은 5%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그럼 상반기에 0.5 한 번만 더 올리면 5%고 0.25 두 번 올리면 4번 중에 그럼 두 번만 올려도 벌써 5%거든요.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가 지금 이 정도 수준만 머물러도 상반기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2월 2일 날 발표할 때 금리를 0.25만 올리면 3월 달 발표할 때까지는 FOMC 있을 때까지는 1월, 2월, 3월 중순까지는 가장 주식하기에는 약간 좀 풀어진 환경. 내년과 한 상반기까지는. 예, 1, 4분기 타이밍에서는 0.5 이상 올리질 가능성이 그럼 희박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멈추더라도 그 부분이 저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 봄바람을 집어넣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주식 할 만한데 은행이자 5%지만 주식도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계속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상원을 장악했잖아요. 이제 51대 49로 만약에 장악됐다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경선 투표할 때 경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 그게 그분의 공약이었죠. 근데 지금 카메론 부통령이 이제 인도계 힐러리의 여성, 오바마 대통령의 유색인종,
이게 인도계 여성이에요. 이분 캐머런이라는 뜻이 진흙탕에서 핀 연꽃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 원 자체가. 이분이 그러면 이제 지금 상원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죠. 근데 그분의 공약을 잘 보시면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다만 한 가지 굉장히 공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청정에너지 쪽 에너지의 정부 투자가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 경선할 때 4조 달러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걸 충실히 이행하고 가고 있고, 근데 캐머런 이분은 부통령은 10조 달러였어요. 또 2배 반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세가 약하니까 엘고 부통령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붙었다가 이제 낙선. 그때도 아시 플로리다주에서 표가 이게 부정표냐 아니냐. 전체 투표수로는 득표수가 더 많은데. 맞습니다. 예, 선거인단에서 져가지고 네. 아주 뭐 헌법소원을 한 해 만에. 그랬죠. 그랬었죠. 그래서 미국이 분열되냐 마냐 했을 때 이분이 그냥 딱 포기했죠. 예. 근데 그 물러나고 환경운동가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환경운동에 관련된 펀드라든가 여기 이제 클린턴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계파에서 이쪽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캐머런 여사가 아마 세게 정도 밀었지 않았나. 이번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방송이 저희가 이 언제 송출이 됩니까? 내일. 예, 내일 송출됩니까? 네. 내일 6일이죠. 네, 내일.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7일 날 결선 투표가 나와요. 그러면 7일 날 오후 한 2시에서 3시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우세하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봄바람을 좀 불어주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부 장악했고 상원 장악했고, 그다음 캐머런 여사가 자기가 이제 사실은 이 안에서 경선 투표에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다음 대통령 후보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봄바람들을 국내 시장에도 수소 에너지나 자동차부터 해서 많이 일으킬 거로 보여집니다. 이때 가장 지금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통 화학주 투자하신 분들, 에너지주, 잠 못 자는 분들, 주가가 올라오는데 누굴까요? 글쎄 인버스? 예, 인버스 투자한 분도 있고 여의도 쪽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 주변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누구죠? 잠 못 자는 사람이 주변에 워낙 많아가지고. 여의도 기관들입니다. 펀드 매니저들. 예. 지금 다 물량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다 팔았죠. 작년도에 제가 보니까 한번 볼까요? 국내 기관 분들이 70조 원어치를 팔았어요. 많이 팔았네요. 예, 근데 2,400포인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기관분들은 다 팔았습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증감 이제 누적으로 한번 잠깐 보고 금액으로 한번 잠깐 바꿔볼게요. 예. 이게 이제 국내 기관분들이거든요. 위엔 누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이후 바닥 찍었을 때 이 상태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직전 주가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죠. 2,200포인트. 2,200포인트 돌파 나온 시점이 이 지점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국내 기관들 한번 잠깐 볼게요. 이때 당시 누적이 얼마냐면 이 우리가 이제 조 단위입니다. 5조 원 정도 매도했어요. 네. 근데 지금 매도는 얼마냐? 75조 원까지 갔었습니다. 엄청나게 팔긴 그러니까 했어요. 70조 원을 팔았는데 이때 당시까지 3,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이쪽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3,000포인트 넘어서부터는 이분들은 못 팔고 그냥 뻥지고 있다가 연기금이 이제 여기서 팔아줬어요, 사실은. 그랬죠. 예, 그 연기금이 이제 이렇게 팔아주고 여기서 3,000에서 3,300 사이에 팔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5조 원 정도는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파는 건데, 지금 최근에 국내 기관 외국인들은 주식 많이 샀습니다. 최근에 6개월 사이에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를 사줬죠. 네. 그런데 국내 기관들은 여전히 못 사고 있어요. 한번 자료 한번 잠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이제 국내 기관들이 저는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6개월간 흐름인데요. 외국인들입니다. 국내 기관인데 외국인 한번 잠깐 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 5조 9천억 매도 때렸다가 이렇게 쭉 여기 이제 변화된 것이 중요한 거지, 누적은 날짜를 얼만큼 설정에 따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5조 9천억에서 지금 5조 6천억대, 그러니까 11조 5천억 정도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조 원 최근에 요즘 약간 좀 이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난 6개월간 국내 시장에서 11조 원 정도를 샀네요.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조금 사고 있습니다. 팔았던 거. 1조 9천억에서 6조 3천억까지 팔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 8조 3천억 정도 팔은 거네요. 그랬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살짝 샀다가 다시 또 찍어 누르고 있지 2,500에서부터. 왜냐 2,500이 돌파가 나오면 그 2,500은 본인들이 코로나 직후에 팔았던 가격들이에요. 거기서 팔았던 거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이제 좀 복잡해져요.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데 사실 무엇을 주워 담아야 될지 사는 순간 개인하고 기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특히 참 외국인. 근데 기관들은 지금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딜레마를 안고 있냐면 본인 스스로 사자니 자기네들이 단가만 높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팔자니 팔 주식이 없어요. 문제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내 기관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어떤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네. 1,400원, 1,430, 40 뭐 이러다가 네. 지금 1,400원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1,200 예. 후반대인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화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가 114에서부터 104까지 폭락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이 나오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달러가 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420원대까지 강력하게 좀 지지가 돼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그냥 지난주부터 붕괴되기나 했죠. 지금 1,300원도 깨졌어요. 그러게요. 근데 보통 한 나라의 환율이 1년에 20%가 움직이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보지 않습니까? 올라간 폭도 빨랐지만 작년도에 1,440원에서 지금 1,290원, 140원이 빠졌어요. 그러면 10%가 한 달 사이에 지금 폭락이 나온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국내 기관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10조 원, 6개월간 10조 원도 들어왔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이 만약에 금리도 이제 멈추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돈이 더 세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반드시 환차익을 노리고 그랬을 때 과연 그걸 지금처럼 국내 기관 1조 원, 2조 원 팔아갖고 누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압력 뚜껑처럼 막다 어느 순간 터진다. 그렇지, 터질 때는 이제 눈치 보는 거겠죠. 이제는 자기네가 그 기관 사이에서도 그래 내가 먼저라도 그렇죠. 네. 조금이라도 사서 수익 내자. 그렇죠. 이제 미래세 생명이 먼저 방아쇠 당기느냐 아니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하나 투신이 먼저 당기느냐 이제 분명히 이게 지금 고민들이실 겁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도 비슷하잖아요. 아니야 일시적일 거야. 지켜보는데 조금 더 오르면 아니야 막 일시적일 거야. 한 번 더. 근데 또 올라. 네. 그러면 개인들 들어가는 것처럼 기관들도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수익률에서 그렇죠. 다른 데가 올라가는데 내가 뒤처지면 너무 그 상대평가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애들 학원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거시경제 지표상, 그러니까 우리의 DNA 상으로는 IQ나 공부머리로 봤을 때는 서울대 가기는 좀 어려워. 그렇지만 그 특별반 학원이든 반에서 학교에서만 특별반이 있잖아요. 여기에 넣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엄마들 막 넣고 있는데 분명히 실력은 안 되는데 막 어떻게든지 넣고 싶지 않습니까? 기관들 지금 이제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죠. 저기에 저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2,500을 이번에 다시 돌파 나오면 2,200에서 2,500 갔다가 2,400 2,400에서 다시 엊그저께 2,500 찍고 지금 다시 또 여기 2,450 전후에서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환율이 바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 기관들 소위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딜레마일 것 같아요. 올라올 때마다 분명히 거시경제 지표 환율을 제외한 다른 통계 자료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끝나도 한참 끝난 장이야.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장은 또 올라와.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처럼 이거 뭐 그건 막 매일같이 배달하는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휙휙휙휙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항공모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일반 순양함 정도는 되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휙 하면 배가 뒤집어지는데 이거 내가 이거 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아주 강한 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소위 산타랠리 그 이상의 네. 어떤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지금 환율이 가장 우호적이죠. 네. 신호 보시다시피 한번 잠깐 환율하고 주가 관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냥 머릿속으로 알지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위 거는 빨간색은 국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빨간색은. 그리고 파란색은 환율이에요. 근데 지금 잠깐이지만 이게 기간상 추세적으로 보나 단기의 어떤 치고받는 모습으로 보나 전형적인 대칭 구조죠. 그걸 대깔꼬만이라고 그러는데 추세적으로 환율이 파란색 환율이 이렇게 무너질 때 국내 증시 서브프라임 때죠. 이때가 국내 증시는 추세 상승이 나오죠. 네. 그리고 환율이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잠깐 머뭇머뭇하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가니까 추세 하락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도 3개월, 6개월짜리도 서로 엇갈림이 용어 쌍박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 떨어질 때 주가 올라오지 2,200에서 2,500까지. 네. 그리고 환율이 잠깐 반등 나왔을 때 2,4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환율은 1,300 아래로 쭉 미끄러졌죠. 여기서 이제 주식이 갈등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때리고 그러니까 국내 기관도 멈춰 있는데 요게 아마 환율을 막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네. 그 환율이 가장 우호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0.5% 미국이 금리 올린 다음에 1월 달에는 없어요. FOMC가. 시작은 30일이에요. 그렇지만 발표는 2월 1일이니까 2월 달 발표라고 보면 근데 거기서 0.25를 올린다거나 혹은 안 올린다거나 왜냐 어차피 금리는 4.25니까 네. 10년물 90채는 3.5인데 이제 실업률만 지금 3.7이죠. 실업률, 주간 실업률 건수, 청구 건수만 조금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실업률이 한 4%나 3.9 정도만 나와줘도 미국은 1월 달에 2월 달에 금리를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본다면 가장 금리 안 올리지. 그럼 3월 중순까지는 주식이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중순이면 정말 괜찮은 3,000포인트도 간다는 말이 강세론자 입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폭락전 마지막 파티? 예. 근데 이게 너무 조합이 잘 맞아요. 환율이지 금리지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3월 달에면 이제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연간 실적 2022년도 대부분 종목들 다 조사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재고는 많이 쌓여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최근 3년 5년치 실적들 분기 실적까지 지금 1, 2, 3분기까지만 해도 작년도 재작년도 그전년도 3년치 연간 실적보다 이미 돌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중에서 의외로도 또 많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슈팅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분위기 때문에 먹구름 때문에 묻혀 있다가 먹구름이 이제 환율을 제끼고 금리 인플레이션 제끼면 자세히 보이니까 그러면 문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근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은 야 2,700, 2,800 뉴스 볼 때마다 나만 소외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 3,000, 3,300 혹시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그렇죠. 기대감이 또 좋다 보면 또 그 상황에서 또 논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은 순환매예요. 반도체 쉬어가면 아래쪽에서 리오프닝이 가고 이제 2차 전지 올라갔다가 쉬어가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디지털주들이 움직이고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선택적으로 선택하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햇볕처럼 쫙 비치면 선택적이 아니라 너도 나도 기관도 베팅하지 연기금도 들어오지 연기금도 들어와야죠. 왜냐하면 지금 연기금이 이런 손실 금액은 처음이죠. 그렇죠. 지금 해외 주식도 그렇고 네. 국내 주식도 그렇고 지금 손실액이 크죠. 예, 연기금이 손실액이 메꿔지느냐 못 메꿔집니다. 연기금 손실액이 왜 못 메꿔지냐면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서도 손실 났지만 해외 채권 쪽에서는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테슬라가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 60% 빠졌는데
지금까지 손실이 6%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은 바로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율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돌려치기 했는데 환율이 깨져갖고 1,200원 간다. 그럼 10%가 더 추가로 빠지는 거죠. 미국 증시 10% 올라도 환율에서 20% 까졌으니까 10% 까지는데 해외 주식 25% 갖고 있어요. 지금 200조 원. 20조 원이 또 날라가죠. 국내에서 그러면 벌어야 되겠죠. 환율을 돌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연기금도 여기서 2,700에는 800에는 그때는 주식이 막 들어와야 되겠죠. 국내에서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년도에 강세론자 입장에서는 3,000포인트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1월 달 정도에는. 2,700에서 3,000 금방이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